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라포 형성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상담에서는 어떻게 신뢰감을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상담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어떤지 상담자는요, 내담자 마음속에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럼 how? 어떻게 이 신뢰감을 형성하게 할까?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씩 같이 강의를 통해서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계속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에서 말하지만 상담자와 내담자가 있습니다. 이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형성하는 것이 신뢰감이 형성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뢰감을 형성할까? 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강의는 사실 상당 관계도 있지만 우리가 사람은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치료가 되니까 이 상당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연인 관계나 여러분들의 가족 관계나 여러분의 부모 자녀 관계나 여러분의 친구 관계 속에서도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이 신뢰관계 형성돼야 돼요.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상대가 나로부터 내가 돌봄을 받고 있다, 내가 이해받고 있다, 이 느낌 들면 어떤 문제나 갈등이 있을 때 해결되잖아요. 사실 그것은 상당 관계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신뢰감을 형성해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신뢰감을 형성할까? 신뢰감 형성의 방법이 뭘까 했을 때 여기 보시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상담관계를 맺는다. 자, 일단은 상담관계로 가봅시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신뢰감 형성을 위해서는 먼저 1번 먼저 내담자가 상담자를 신뢰해야 된다. 2번 상담자가 내담자를 신뢰해야 된다. 자, 중요한 단어. 1번은 먼저 상담자가 내담자를 신뢰하는 것. 2번은 먼저 내담자가 상담자를 신뢰하는 것.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친구 관계나 또 연인 관계나 또 부부 관계나 가족 관계에서도 서로가 신뢰가 형성돼야 됩니다. 그러면 신뢰가 형성되려면 1번 먼저 내가 상대를 신뢰해야 된다. 2번 먼저 상대가 나를 신뢰해야 된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것은 먼저 상담자가 내담자를 신뢰해야 됩니다. 상담자가 내담자를 신뢰해야 된다. 상담자 편에서 이렇게 합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죠. 먼저 상담자가 내담자를 신뢰해 줍니다. 상담자가 내담자를 신뢰해 주면 내담자가 상담자의 신뢰를 받고 내가 신뢰를 받고 있구나. 내가 돌봄을 받고 있구나. 내가 이해받고 있구나. 이런 신뢰가 느껴집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면, 라포가 느껴지면 내담자가 상담자를 신뢰합니다. 내담자가 상담자를 신뢰하면 내담자가 상담자를 존경한다. 내담자가 상담자를 통하여서 상담자에게 권위를 인정한다. 내담자는 상담자를 보면서 심리적 평안을 느낀다. 이렇게 그래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신뢰하고 신뢰를 받은 내담자가 상담자를 신뢰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형성되는 게 그것이 신뢰감 형성,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신뢰를 한다는 것은 먼저 중요한 것은 상담자가 먼저 내담자를 신뢰를 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상대를 신뢰하면 상대는
내가 상대를 신뢰한 느끼게 됩니다. 느끼게 되면서 마음의 심리적으로 평안함을 누립니다. 평안함을 누리면서 아하, 나를 존경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상담자가 내담자를 신뢰한다는 것이 뭘까? 아니,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한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상담자가 내담자를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이 말을 듣잖아요. 라포를 형성해야 된다. 라포를 형성해야 된다. 이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얘기합니다. 이 제자들 중에서는 신뢰를 형성한다는 것은 뭐 그 사회적 기술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요, 상담자가 내담자를 신뢰한다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현상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이고 상담자의 마음 자세가 현상을 유지해가는 겁니다. 사실 내가 상대를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런 것이죠.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상담자가 내담자를 신뢰한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꼭 상담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도 내가 상대를 신뢰해줘야 됩니다. 그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 뭐냐? 상대방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무의식적인 고정된 방식을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이 관계를 맺는 것은, 관계를 맺는 패턴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상대방이 관계를 맺는 패턴은 무의식적인 고정된 방식을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앞서서도 조금 전에 얘기 드렸지만 사람의 성격은 후천적일까요? 선천적일까요? 예, 심리학자들 90%는 사람의 성격은 후천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형태나 관계를 맺는 패턴은 어린 시절부터 내가 보고 배우고 몸으로 체득한 것을 현재 그대로 드러내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어체로는 상대방의 관계를 맺는 것은 무의식적인 고정된 방식을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내가 마음속에 꽉 담고 있는 겁니다. 이걸 구어체로 바꾸면 뭐냐?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여러분들이 굉장히 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 사람의 성격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때 내가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왜 저런 성격을 갖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으면, 형성된 과정을 알고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야, 그럴 수도 있구나. 나의 편에서 상대를 이해하는가. 이것이 신뢰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이 상대방이 어떤 저항을 합니다. 다른 말로 공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상대방이 공격적인 행동을 하면 이렇게 이해됩니다.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고자 노력하는 것이구나. 그 사람의 공격적인 행동은, 그 사람의 이 저항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방어라고 했습니다. 방어 기제. 이 프로이트의 방어 기제를 학문적으로 집대성한 사람이 프로이트의 막내딸 안나 프로이트의 이 자아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동물들도 이 자신의 영역을 표시해 놓습니다. 분열을 가지고. 그런데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면 동물들이 공격적으로 변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아약합니다. 아약 하는데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면 좋겠지만
마음의 아픔을 갖게 되고 신체와 정상을 하게 되고 반항적인 행동과 반항적인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들이 다른 사람 볼 때 나에게 반항적인 행동과 공격적인 행동, 아하, 내가 그 사람의 영역을 침범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고자 노력하고 있구나. 이걸 이해하면 우리가 상대를 신뢰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내담자를 신뢰한다는 것은 세 번째가 뭐냐? 판단하지 아니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상담자는 내담자와 상담을 할 때 두 가지가 돌아갑니다.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몸으로 내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 노하우라 말하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학문을 통하여서 이론을 통하여서 습득한 이 또 지식이 있습니다. 정보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남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 경험과 이론이 돌아가면서 그 사람 이럴 것이다가 나도 모르게 판단합니다. 이럴 때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내 남자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는가 하면 이것을 에포케 판단 중재라 말한다. 그러면 이렇구나. 내 남자를 신뢰한다는 게 뭘까? 세 가지입니다. 마음의 자세입니다. 구어체로 말하면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상대방의 공격적인 행동은 저항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나 세 번째입니다. 내가 상담자가 내 남자를 판단하지 아니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 이것이 신뢰입니다. 이 상담자의 이런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을 때에 내 남자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내 남자가 그 얘기할 때에 그렇구나 라고 이 몸으로 드러나는 것이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상담관계의 특징이 뭘까? 우리가 상담관계에서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상담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아까 모든 가족관계도 인간관계도 있는데 상담관계 형성해야 된다. 즉 치료적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상담관계 핵심은 신뢰감 형성이다. 이래 됩니다. 상담은요, 심리치료에서는 치료를 목표로 합니다. 상담에서는 변화와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구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상담을 통하여 심리 상담을 통하여서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이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상담 관계를 맺는 특징이 뭘까? 상담 관계면 제가 이렇게 말 부드러움과 깊이다. 스무스리 아주 뎁스 깊이 있는 관계. 저는 볼 때 상담 관계의 특징은 여러분 아시나요? 상담과 하소연의 차이. 상담과 하소연의 차이. 상담과 하소연의 똑같은 것은 있습니다. 뭐냐? 상대가 있습니다. 둘째 하나 있습니다. 말이 도구가 됩니다. 상대가 있고 말이 도구가 됩니다.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상담자는, 하소연은 자기가 말한 것으로 끝입니다. 상담은 치료와 성장과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이 전문적인 상담 관계의 특징이 뭘까? 이것을 변화와 성장과 치료를 목표로 두고 있는 상담은 특징은 부드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부드러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드러움 뭐냐? 부드러움을 다른 말로 하면 상담자의 사람됨입니다. 인간성입니다. 따뜻한 마음입니다. 내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마음가짐입니다. 깊은이 뭐냐? 상담자의 역량입니다. 내가 내 남자를 치료하고 내가 내 남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드러우면 상담자의 인간됨이고 사람됨이고 인간성의 깊이는 상담의 역량입니다. 내담자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담자를 치료할 수 있고 성장과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담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상담자 행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담관계를 부드럽게 할 수 있을까? 내담자를 환영해야 됩니다. 이 내담자들이 상담하러 왔을 때 첫 이미지가 참 중요합니다. 상담자가 내담자를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가 상담실에 와서 야, 내가 참 환영받는구나, 주인공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편안한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상담자는 뭔가 긴장하지 않고 릴렉스한 아주 편안한 자세. 그러니까 이 상호성의 법칙에 의하면 상대는 나의 표정을 보고 따라합니다. 내가 편안하면 내담자도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에게는 거울 신경 세포가 있습니다. 거울 신경 세포. 사람은 상대의 행동을 따라하고 상대의 표정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편안하면 내담자도 편안한 상담 자세를 보고 이 내담자 편안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관심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내 주의가 이 내담자에게 집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네 번째가 상담자의 자기 개방입니다. 상담자가 자신에게도 뭔가 어려움이 있고 자신에게도 내담자 얘기를 들으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개방해 주는 겁니다. 네 번째가 상담의 구조화입니다. 이 상담의 첫 시작할 때 이 구조화를 잘하는, 구조는 뒤에 강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개념 뭔지. 이것이 상담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행동이고, 이 상담 관계를 깊이 있게 하는 내담자의 행동, 상담자의 행동입니다. 이거는 상담자의 역량이죠. 첫 번째 뭐냐? 탐색적인 질문합니다. 결국요, 상담에서 상담을 잘하는 가장 키워드는요, 내담자가 말을 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질문을 잘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상담자가 탐색적인 질문을 잘해주면,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질문을 잘해주면, 내담자는 그 질문을 받고 말을 하면서 스스로 자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상담자를 보면 자기 궁금한 것을 묻습니다. 내담자가 자신을 탐색해주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상담자가 자기 궁금한 것을 물어요. 누구처럼? 이 형사처럼, 수사관처럼, 검사처럼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런데 상담은요, 깊이 있는 이 상담자 행동은 질문이라도 상담자 자신이 궁금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가 공감적 경청이죠. 내가 이 내담자의 함께 공자, 느끼 감자, 내담자의 감정을 함께 느끼기 위해서 내가 경청을 잘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심층적 공감이라. 공감도 표면적 공감이 있고 반영적 공감이 있고 심층적 공감이 있습니다. 이 심층적 공감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말로서 언어적으로 미처 표현하지 못한 것이지만 내담자의 깊은 내면 속에 있는 감정을 알아차리고 공감해 주는 것, 이것이 심층적 공감을 말하죠. 명료하는 겁니다. 밝게 요약해서 비춰주는 것. 사실 이 상담자의 자세는요, 내담자에게 하나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내담자는 자신의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마음의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거울의 역할이 뭘까? 내담자가 말로서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과 자기 삶을 얘기했을 때에 상담자는 내담자의 얘기를 듣고 내가 이 상담자로부터 들은 언어를 통한 내가 깨달은 것을 내가 거울같이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명료합니다. 다섯 번째가
즉각적인 반응은 즉시성이라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 사람의 얘기 듣고 내가 일치성, 이 칼 로저스 말의 이질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상담자의 깊이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라포와 이 신뢰감 형성 단계에서 첫째, 신뢰란 개념에 대해서 강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 상담 관계의 특징에 대해서 강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뢰라는 것은 상담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내담자가 상담자를 신뢰하고, 먼저 상담자가 내담자를 신뢰하고, 그 신뢰를 받은 내담자는 또 상담자를 신뢰하고,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형성하는 것이 신뢰감 형성이다. 그래서 상담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신뢰감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상담관계 특징은 먼저 부드러움. 이 상담자의 인간성, 사람됨이고, 깊이 상담자의 역량을 갖추고 있을 때에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신뢰감이 형성된다. 이렇게 강의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제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강의에 또 뵙겠습니다.